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막 실탄 장전하고 철갑모 쓰고 이러고 잤어요. 그 옛날 거 쓰고 있어요? 48년? 덫에 갇힌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 연구위원 이호령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 있는 이호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2020년에 굉장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 이렇게 북한은 미사일 도발도 많았고 또 올해도 보면 북한이 핵탄두도 공개를 하고 또 지난번 5월 30일에는 천리마 1호도 발사를 하는 그런 위성 발사도 했었는데 왜 이런 도발이 잦은지 오늘 북한의 군사정책과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요즘 북한화 공부를 하면서 네네. 논문을 쓰고 있어요. 마침 이런 군사 체계와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군대는 우리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한 곳이 군대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나라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마치 김정은의 사병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별로 군사 역량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도대체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 기조가 뭐길래 이렇게 사병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인지. 네네. 우리는 보면은 헌법이 법 중에서 가장 높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에 뭐가 있죠? 교시. 김정은의 교시가 있죠. 교시. 그래서 사실상의 노동당의 당수가 김정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군대라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서 군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당의 당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나오면서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김일성 시대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6.25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북한에서의 자기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입지를 어떻게 보면 모면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군이에요. 그러면 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게 4대 군사 노선이 나온 거죠. 인민의 무장화, 그다음에 정군의 간부화, 그다음에 전 지역의 요새화, 그리고 정군의 현대화 해서 4가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었어요. 6.25 전쟁이 있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남북한 중에 북한이 잘 살았죠. 그러한 경제력을 갖고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야겠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서 군사력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다시 군사력을 경제력에 기반해서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시켜야겠다. 해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병진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병진이었을까요? 병진이 아니고 국방력 우선이었던 거죠. 사실상. 네, 사실상 국방력 우선이었고 결국에는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군대만 키우고. 그렇죠. 다시 김정일 체제로 돌아와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의 역량을 다시 줄이고 경제를 회생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89년, 90년이 되면은 냉전이 종식이 되고 북한은 고립이 되고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를 전 세계에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93년, 94년 1차 북핵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93년도 그 핵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준선시 들어가서 그렇죠. 네, 맞아요. 북한 안에서는 또 전쟁한다고 맞아요. 네,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군사력 싸움을 하고 있으니 한 달 동안 막 실탄 장전하고 철갑모 쓰고 이러고 잤어요. 준전시 상황. 준전시 상황. 늘 바로 전쟁이 나면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남북
간의 그 회담이 있었을 때 회담이 결렬이 됐을 때 북한 측에서 발언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때 불바다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1차 핵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됐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북한 경제인 거예요. 네. 바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때부터 고난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김정일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선군 정체예요. 맞아요. 모든 것을 군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북한의 군사적인 역량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진짜 생각했던 대로 예. 권력을 위해서 그렇죠. 군대를 키웠네요. 너무했네요. 박사님, 그러면 김정일까지는 봤는데 김정은은 어떤 군사기조를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앞서 제가 김일성 시대 때 병진 정책을 했다 그랬죠. 네, 병진. 이 병진이라는 용어가 김정은 때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경제와 군사. 국방의 병진 정책이었잖아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경제와 핵을 병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가 차지를 한다라는 걸까요? 핵. 바로 핵이 우선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하필 핵은 핵심이. 그렇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 신년사에서 선군의 기치 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신년사를 대신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2022년 연말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나 핵 보유국,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2년에 헌법을 수정을 하게 돼요. 그 헌법 수정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북한은 핵 국가이다. 라고 이 부분을 헌법 전문에 꽉 박아놓게 된 거죠. 그래서 네, 핵국가. 네, 핵국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북한의 군사와 관련돼서 자위력 강화 정책이 뭐냐? 바로 핵을 중심으로 한 자위력 강화 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보면 2016년이 7차 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북한이 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7차 당대회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핵과 관련된 정책을 또 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핵 정책과 관련돼서는 먼저 선제 핵 사용 불정책, No First Use Policy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2022년 작년 9월에 핵무력 정책법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져요. 먼저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No First Use Policy에서 First Use Policy로 정책이 바뀌게 되죠. 보다 더 강경해지게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이어서 5차 핵실험을 또 단행을 하게 되고 수소 핵폭탄의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유엔 제재가 강화될 만하네요. 멋대로만 핵 그냥 합법이라고 하고 남은 세계가 불법이라고 하고 제재하고 있고 너무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보면은 김정은이 2017년에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게 돼요.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북한이 왜 그렇게 빨리 했을까요?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을 보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네. 그다음 핵실험도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맞아요. 국제사회의 주요 모든 대북 제재가 그 당시에 5개가 집중적으로 2016년, 17년에 나왔어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거 굉장히 북한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거죠. 안 좋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선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트럼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하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내 핵단추가 더 커, 네 핵단추가 더 커. 그래서 핵단추 싸움을 이야기를 했었죠. 좀 세게 나가셨죠. 네네. 실질적으로 북한한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말 무서웠던 거죠. 바로 북한이 그런 상황이 2017년 후반에서 2018년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당연하죠. 네네. 전 세계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바로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두 분 만났고 뭔가 앞으로 협력하겠다. 이 네네.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 조금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니까 그렇죠. 뉴스, 미국 뉴스 다 계속 나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동상이몽 같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당연히 뭐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싶고 그리고 김정은 그거 이용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서로 오판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결렬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안 좋은 딜, bad 딜보다 no 딜이 좋다. 그래요? 다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크리스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나쁜 협상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나쁜 협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 중단시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2차 협상에서 이렇게 노딜이 이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시 2018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북한이 나 이제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ICBM도 쏘지 않을 거야. 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선언도 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이죠. 가장 화려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 입구만 폭파했어요. 입구만? 네, 입구만. 그것도 기자들만 쫙 모아서 기자들도 한참 멀리 떨어진 뒤쪽에 세워놓고 폭파쇼를 한 거죠. 그야말로 정말 쇼였네요. 근데 그 하노이 회담에서 나 이렇게 의지가 있어 라고 보이면서 김정은이 쫙 제시했던 게 뭐냐면 2016년, 2017년에 UN 대북 제재가 5개가 나왔는데 이 5개가 뭐냐면 맞춤형 제재였어요. 이 맞춤형 제재라 하면 뭐냐면 바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다 사용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 핵미사일 능력을 중단시키거나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의 흐름을, 통치 자금을 억제하는 데 모든 거를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2016년, 17년의 내용들이었어요. 맞춤형 제재. 네네. 이제 그거를 2019년에 하노이에 가서 김정은이 쫙 내는 거죠. 대북 제재 결의안 다 해결해줘. 너희들은 우리 북한의 발전권을 다 저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민 것이 우리 영변 원자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영변 이외에 숨겨진 풍계리. 고농축 우라늄 시설, 또 풍계리에도 핵실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핵 관련 시설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풍계리 하나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이 하노이 회담에서 그야말로 노딜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김정은 이거 핵과 관련한 협상을 해서 이젠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과가 없어서 화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너희 셈법을 바꿔라. 2019년 12월까지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대화의 장에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알고 있죠? 그 새로운 길이 뭐였을까요? 그냥 계속 핵이에요. 핵 고도화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엉망이 되어져 가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과연 없었을까요? 높아졌죠. 더욱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억제하고 통합하고 하는 기제만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뒤로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치솟으면서 김정은이 돌아온 뒤에 2019년 전원회의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보라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저런 무기들을 많이 내놓는데 박사님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2개의 시점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 핵과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측면에서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역량 강화, 우리 이런 거 있어 하는데 특징을 맞춘 거라면 2019년 이후 보여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질적으로 실전 배치를 위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연히 2017년 이전과 2019년 이후의 미사일 발사의 좀 특징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을 텐데요. 현재 북한의 경제난이나 식량난과 같은 열악한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된 모습입니다. 보통 국방력 강화라고 하면 육해공 모든 전력 강화를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양질의 무기를 갖추느냐, 얼마만큼 군사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느냐는 결국엔 돈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보면 병력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의 100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0만을 다 먹일 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부대별로 자기네들이 먹을 거를 다 책임을 지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다. 그렇죠. 해야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방력과 관련돼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비대칭 전력. 거기에서도 바로 핵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래식 전력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남북 간의 비교를 해본다면 북한이 거의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북한의 재래식 무기 보유량만 보면 무시할 수는 없는 숫자가 아닐까요? 재래식 그 수량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량만 보면. 네, 근데 여러분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다 사용 가능한 무기냐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군복무할 때 AK-47 그 무기를 소련에서 들어온 자동보총을 썼어요. 48년도인가요? 48년, 58년, 68년 소련제인 거. 그 옛날 거 쓰고 있어요? 48년? 근데 문제는 또 이 자동보총을 매일 본인의 하기를 매일 닦아야 됩니다. 자동보총이 너무 오래되니까 제가 매일 닦음에도 다음날 닦으러 가게 되면 그 안에 녹이 쓸어 있고.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 녹이 쓸고 기름이 이렇게 계속 흘러요. 그럼 그거 소용이 없어요. 못 쓰잖아요. 그 옛날 거 쓰면.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이 재래식 무기를 조금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방침이 나오면서 그 포부대 같은 경우는 현대화한다고 포칠을 다 벗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나멜 칠을 했어요. 아니 색깔을 바꾸는 게 현대화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를 하니까 무기가 우리 현대화로 막 바꿨다. 근데 한 2, 3개월 지나서 비 오고 습기 차고 바닷가에서 바닷물 한 번 맞고 하니까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에나멜 칠이. 그래서 이 방사포 부대들이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 방사포 부대들이 계속 칠하고 벗기고 칠하고 벗기고 그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걸 현대화랍시고 그야말로 도색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이 2020년부터 포병 중시 정책, 포병 최우선 정책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저렇게 포병을 현대화시킨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총만 치라고. 그렇죠. 포병 중시, 포병 최우선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이 부분과 포병을 결합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라든지 또 ICBM 부대라든지 여러분들 올해도 나온 열병식에 보면은 각종 그 깃발들이 보여졌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깃발들이 많이 나와요. 전략군 부대, 미사일 총국 부대기, 각종 깃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북한이 새로운 방위 전략, 새로운 방위 정책을 김정은이 2020년에 지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발사된 그러한 무기들을 갖추는 형식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박사님, 그 북한군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략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이 전략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김정은 시대 때 이제 전략군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 전략군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를 보면은 김정일 시대 때 1999년에 미사일 지도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전략 로켓군으로 가게 되고 이 전략 로켓군이
김정은 체제 와서는 전략군으로 되게 되고 이게 핵미사일과 관련된 그 부대를 전략군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미사일 사진을 보면요. 일련 번호가 써 있는데 시작이 지읒입니다. 저게 혹시 전략군의 지읒이 아닌가? 그렇죠. 바로 맞아요. 전략군에 소속이 된 바로 전략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읒자를 앞에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군요. 그럼 미사일만 향한 그런 부대들이 따로 생긴 거네요. 그러게요. 이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끝이 없어요. 계속. 미사일 부대가 있었던 게 점점점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그것이 전략군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거고 또 미사일 총국이라는 것도 새롭게 등장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사일 총국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사일 총국도 전략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군사 정책은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규정한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박사님, 당시 계획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또 신무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5가지 과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5가지 과제는 뭐냐면 전략무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초대형 핵탄두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정찰 위성을 만들어라. 고체형 ICBM을 만들어라. 극초음속을 만들어라. 이거는 보통 당대회가 5년마다 개최되는데 5년 안에 조기 목표 달성을 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8차 당대회가 개최된 지 3년 차가 올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핏 이 5개 중에 핵잠수함 빼놓고는 다 보여줬어요. 네, 되긴 됐어요.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는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향후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런 핵실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찰위성과 관련돼서도 발사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건져서 봤더니만은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만큼 굉장히 목표는 정해놓고 빠른 시일 내에 뭐를 하라고 하지만 달성하고 실질적인 역량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이가 말을만 하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준비 안 돼도 써야 되고 그럼 계속 이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피곤하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난번 전원회의를 통해서도 이번에 그 정찰 위성과 관련돼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의 위성 발사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 북한 전원회의에서 이상 징후가 더 포착이 됐는데요. 김정은의 연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설이 보도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 연설이 있었는데 보도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아마도 연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좀 하락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했나? 어이없어서. 올해 보면요. 북한에서 그 회의와 관련돼서 좀 이상한 특징들이 많이 보여요. 보통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면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3월, 4월 연속 3달 내리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통 당대회를 하고 나면 모든 당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하게 되는데 전원회의도 1년에 아무리 많아도 2번을 하는데 지금 보면 짧은 기간 동안 6개월도 채 안 돼서 거의 3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김정은이 부담감을 갖고 있고 체제의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김정은이 캐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애초에 북한이 목표로 했었던 국방력 발전 5대 최우선 과업. 지금으로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사님,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북한의 군사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북한에겐 사실상 김정은이 지금의 정책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뭔가 더 큰 거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덫에 갇힌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여기를 나오면 왠지 자신의 권력이 다 뺏길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이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거를 대화의 국면으로 나와서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준다기보다는 스스로의 권력을 갉아먹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는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군사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핵과 미사일에 대한 김정은의 과도한 집착,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또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